전 세계 공항에서 여권 하나가 사람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가 가진 어떤 파워 때문이었어요. 15년째 해외에서 활동하는 특파원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만들었을까요? 이 여권이 신뢰를 얻은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저는 파리 샤를드골 공항 입국장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똑같은 아시아인인데도 누군가는 7분간 취조를 받고 있었고 다른 누군가는 30초 만에 통과하고 있었어요. 차이는 단 하나, 손에 들고 있는 여권뿐이었습니다. 저는 20여 년간 해외 특파원으로 일하며 수많은 공항을 거쳐왔지만 이런 극명한 대조는 처음 봤어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입국장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우연히 여권 하나가 가진 놀라운 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입국 심사대는 분명히 두 개의 줄로 나뉘어 있었어요. 한쪽은 유럽연합 시민들을 위한 줄이었고 다른 한쪽은 제3국 국민들을 위한 줄이었죠. 그런데 제3국 줄에서도 유독 빠르게 통과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자세히 관찰해봤어요. 그들이 들고 있는 여권의 색깔은 파란색이었고 표지에 대한민국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관들은 그 여권을 받아들고는 별다른 질문도 없이 도장을 찍어주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다 생각하며 저는 그 장면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중국 여권을 든 20대 남학생이 심사대에 섰어요. 깔끔한 배낭에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받자마자 표정이 달라졌죠. 체류 목적이 뭡니까? 질문이 시작됐어요. 어디서 묵습니까? 귀국 항공권은요? 현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학생은 당황해서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서류를 꺼내고 호텔 예약 확인서를 보여주고 지갑을 열어 유로화를 펼쳐 보였어요.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학생은 옆 사무실로 불려 들어갔어요. 7분 정도 걸렸습니다. 다른 나라 여권을 가진 사람들도 비슷했어요.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때로는 추가 서류까지 요구받았죠. 그런데 바로 다음 차례가 달랐습니다. 한국 여권을 든 중년 남성이 심사대로 다가갔어요. 정중한 인사와 함께 여권을 건넸습니다. 심사관은 여권을 받아보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환영합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어준 후 여권을 돌려줬어요. 30초 만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왜 한국 여권은 이렇게 쉽게 신뢰를 받는 걸까요? 단순히 외교적 협정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트위터의 검색창을 열었죠. 유럽 공항 입국 심사 관련 게시물들이 쏟아졌어요. 중국 여권은 늘 꼬치꼬치, 한국 여권은 노 프라블럼. 한 여행자의 댓글이었습니다. 다른 글도 비슷했어요. 파리에서 한국 여권 보여주니까 질문 하나 없이 통과, 중국 친구는 별도 심사실 끌려감. 제가 본 장면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 유럽 각국을 취재하며 이 현상을 더 깊이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여권이 가진 이 조용한 힘의 비밀을 파헤쳐 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노트에 첫 번째 관찰 내용을 적었어요. 한쪽은 7분의 취조, 다른 쪽은 30초의 환영. 파란색 여권 왜 이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는가? 이것이 저의 긴 취재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파리 시내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의 의문을 안고 저는 파리 시내로 향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의 명품 매장들이 즐비한 곳에서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한 고급 브랜드 매장 앞에서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는 두 명의 고객이 있었거든요. 먼저 들어간 것은 중국 출신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최신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충분히 구매력이 있어 보이는 고객이었죠. 그런데 매장 직원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인사는 형식적이었고 눈빛은 어딘가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차갑게 느껴졌어요. 여성이 진열된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보고 싶어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물었어요. 신용카드 준비되셨나요? 상품을 보여주기도 전에 카드부터 확인하려 했습니다. 정말 살 건지 의심하는 듯한 태도였죠. 여성의 표정이 굳었어요. 현금으로 살 건데요. 직원은 마지못해 가방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설명은 최소한이었어요. 3,500유로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바로 그때 매장 안으로 또 다른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부부였어요. 그들의 복장은 특별히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단정한 정장을, 아내는 깔끔한 치마를 입고 있었죠. 같은 직원이 다가갔는데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서 오세요. 밝은 미소와 함께 직원이 말했습니다. 상품 설명도 자세히 해주기 시작했어요. 이 가방은 올해 신상이고요. 가죽 질감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다양한 옵션들을 보여주며 친절하게 안내했죠. 신용카드 확인 같은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구경하세요라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 저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첫 번째 고객이 더 부유해 보였는데 왜 대접이 이렇게 다른 걸까요? 잠시 후 매장 밖에서 그 한국인 부부와 우연히 마주쳤어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봤습니다. 혹시 여기서 자주 쇼핑하시나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처음 와보는 곳인데 직원분이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유럽 어디를 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유럽 어디를 가도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패턴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오늘 본 장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공항에서의 빠른 통과, 매장에서의 차별적 대우, 여권 색깔, 즉 국적과 관련이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왜 그런 걸까요? 경제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두 번째 질문을 적었어요. 왜 같은 아시아인인데도 대우가 이렇게 다른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더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켰어요. 헨리 여권 지수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죠. 한국 여권 192개국 무비자 입국 가능. 세계 탑3였습니다. 중국은 85개국,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미국이나 영국보다도 한국이 높았습니다. 이 숫자가 오늘 제가 본 장면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192개국이라는 신뢰가 공항을 넘어 명품 매장까지 일상 곳곳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숫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신뢰를 쌓았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로마행 기차표를 예약했습니다. 더 많은 현장을 보고 싶었거든요. 답을 찾는 여정은 계속됐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저는 곧장 바티칸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 중 하나였죠. 이곳에서라면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을 관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오전 10시쯤 박물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저는 입구 근처 벤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30명 정도 되는 그룹이었습니다. 가이드가 앞장서서 안내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쪽으로 조용히 따라오세요. 가이드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관광객들은 질서정연하게 두 줄로 서서 따라갔습니다. 입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를 동반한 가족도 있었는데 부모들은 아이들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조용히 해야 해. 엄마가 아이에게 속삭였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다물었죠. 다른 관광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는 배려였습니다.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관람하는 모습도 지켜봤어요. 시스티나 성당 앞이었습니다. 천장화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 있었죠. 한국 관광객들은 안내에 집중했어요. 가이드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하자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진 촬영 금지 구역에서는 누구도 카메라를 꺼내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다른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목소리가 컸습니다. 와, 여기 봐. 누군가 소리쳤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사진 촬영 금지 표지판이 있는데도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박물관 직원이 다가왔어요. 죄송하지만 여기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중하게 말했지만 단호했죠. 관광객 한 명이 투덜거리며 카메라를 내렸어요. 하지만 잠시 후 다시 몰래 찍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직원은 한숨을 쉬며 다시 주의를 줬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박물관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한국 관광객 그룹을 다시 만났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들의 테이블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냅킨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접시들이 한쪽으로 모아져 있었습니다. 한 관광객이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한국말이었지만 직원은 그 의미를 알아챈 듯 미소 지었습니다. 테이블을 정리하러 온 직원이 중얼거렸어요. 코리안, always clean. 감탄하는 목소리였죠. 아까 그 다른 단체의 테이블은 달랐습니다. 냅킨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음식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직원은 인상을 찌푸리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시간이 2배는 걸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식당 매니저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자주 오나요?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주 옵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손님들이죠. 이유를 물었습니다. 민원이 없어요. 테이블도 깔끔하게 비우고 가고 직원들한테 항상 친절하죠. 그 말을 듣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다른 나라 관광객들은요? 매니저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어떤 그룹들은 시끄럽고 지저분하게 놔두고 가요. 지난주에는 접시를 깨뜨리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나간 팀도 있었어요. 저는 오늘 하루 관찰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민원 연건의 한국 단체, 소란스러운 다른 단체, 정돈된 테이블과 흩어진 테이블, 조용한 관람과 시끄러운 관람. 이 모든 차이가 신뢰를 만들고 있었어요. 박물관 직원들과 식당 매니저의 기억 속에 한국은 문제없는 나라로 각인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민원 연건, 정돈된 테이블. 신뢰는 이렇게 쌓이고 있었다. 작은 배려가 큰 신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폴란드행 기차표를 예약했어요. 이번엔 국경을 넘는 순간을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로마에서 폴란드로 가는 야간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밤 11시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객실에는 저 말고도 여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죠.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새벽 2시쯤 국경 검문이 시작됐습니다. 검문관 2명이 객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권 검사 시간이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여권을 꺼내기 시작했죠. 저는 긴장하며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첫 번째 승객은 외국인 학생이었습니다. 여권을 내밀자 검문관이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체류 목적, 숙소, 체류 계획서, 소지 현금까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학생은 당황해서 가방을 뒤적였어요. 숙소 예약 확인서를 꺼내 보여줬고 은행 잔고 증명서까지 요구받았습니다. 검문관은 하나하나 확인했죠. 다른 승객들이 기다리는 동안 5분 정도 지났어요. 결국 학생은 통과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한국 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2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배낭 하나 메고 여행 중인 듯 했죠. 검문관이 다가와 여권을 받았어요. 표지를 보는 순간 검문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한국에서 왔다는 걸 확인하더니 간단한 질문 2가지만 했습니다. 여행 목적과 체류 기간이었어요. 학생이 일주일 여행이라고 답하자 검문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좋은 여행 되라는 말과 함께요. 30초만이었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어요. 같은 객실, 같은 검문관인데 한쪽은 5분간 신문을 받았고 다른 쪽은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같은 대학생이었고 같은 배낭여행객이었는데 말이죠.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검문관이 객실을 나가려는 순간 불러 세웠습니다. 왜 검문 시간이 이렇게 다른지 물었어요. 검문관이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한국인은 문제를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고요.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물었죠. 검문관이 작게 웃으며 설명했어요. 현장에서 안다는 거였습니다. 불법 체류, 범죄, 사기 통계를 보면 한국인은 거의 없다고 했어요. 10년 넘게 이 일을 하는데 한국 여권 가진 사람한테 문제 생긴 적이 거의 없다고요. 반대로 어떤 나라들은 불법 체류율이 높아서 꼼꼼히 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비자 만료 후에도 안 나가고 서류 위조도 종종 있다는 거였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검문관들은 매일 수백 명의 여권을 봐요. 그 과정에서 국적별 패턴을 체득하죠. 한국 여권을 보면 안심하고 특정 나라 여권을 보면 경계합니다. 이건 편견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었어요. 검문관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신뢰는 숫자로 쌓입니다. 한국인 1000명이 약속을 지키면 1001번째 한국인은 질문 없이 통과하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개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쌓아온 신뢰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함이 모여 다음 사람의 길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쌓인 신뢰가 국경을 넘는 순간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펼쳐졌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같은 티켓인데 30초와 5분. 답은 검문관의 입에서 나왔다. 신뢰는 1000명이 쌓고 1001번째 사람이 누린다. 다음 날 아침 바르샤바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유학생들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일상에서 신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기숙사, 아르바이트, 체크인 같은 평범한 순간들 말이죠. 그곳에 진짜 답이 있을 것 같았어요. 바르샤바 시내 한 카페에서 저는 유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유나라와 그녀의 친구들이었어요. 23세의 유나라는 폴란드에서 2년째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제 취재 의도를 설명하자 유나라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죠. 저도 그거 신기했어요. 여권 하나로 달라지는 게 너무 많거든요. 유나라가 첫 번째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기숙사 계약할 때 일이었어요. 집주인이 여권을 확인하더니 보증금을 절반만 요구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학생들은 전액을 내야 했는데 말이죠. 이유를 물었더니 집주인이 간단하게 답했대요. 한국 학생들은 문제를 안 일으킨다고요. 연체도 없고 방도 깨끗하게 쓴다는 거였습니다. 유나라는 처음엔 그냥 운이 좋은 줄 알았대요.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페 매니저가 이력서를 보더니 여권 사본을 요청했어요. 한국 여권인 걸 확인하고는 바로 채용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면접도 제대로 안 봤는데 말이죠. 매니저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대요. 코리안 노 프라블럼. 한국인은 문제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각도 안 하고 성실하게 일한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이전에 일했던 한국 학생들이 쌓아놓은 평판이었죠. 유나라의 친구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호텔 체크인할 때였대요. 다른 투숙객들은 신용카드 확인, 신분증 추가 제출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여권만 보여주자 추가 질문 없이 키카드를 받았다고 해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환영한다고 했대요. 또 다른 친구는 룸메이트 구할 때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집주인이 한국인이라는 걸 알고 즉시 계약서를 내밀었대요. 다른 지원자들은 추천서까지 요구받았는데 말이죠. 나중에 이유를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말했답니다. 한국인 세입자는 연체가 없고 이웃과 마찰도 없다고요. 유나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잘못하면 다음 한국 학생한테 피해가 갈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개인의 행동이 곧 국가 이미지가 되는 거였어요. 한 사람의 실수가 다음 사람의 기회를 빼앗을 수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생겼다고 합니다. 유나라는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켰어요. 아르바이트에서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었고 항상 30분 일찍 출근했다고 합니다.
기숙사 방도 깔끔하게 유지했죠. 이웃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밤 10시 이후엔 소음을 내지 않았대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약속도 반드시 지켰어요. 책 빌려주기로 했으면 정확한 날짜에 돌려줬고 커피 한 잔 얻어 마셨으면 다음에 꼭 사줬다고 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그게 쌓여 신뢰가 됐어요. 유나라가 말했습니다. 제 여권은 단순한 책자가 아니라 삶 전체의 보증서였어요. 그 말이 제 취재의 핵심을 관통했습니다. 여권은 그냥 여행 문서가 아니었어요. 수천만 국민이 쌓아온 약속 이행의 기록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약속을 지킬 때마다 여권의 가치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가치는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달됐죠. 카페를 나서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공항 30초 통과, 명품 매장 환대, 박물관 민원 연건, 열차 검문 면제. 이 모든 게 유학생들의 일상에서 비롯됐어요. 보증금 절반, 즉시 채용, 질문 없는 체크인. 신뢰는 거창한 곳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순간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여권은 보증서다. 1,000만 명이 지킨 약속이 한 사람의 오늘을 연다. 다음 날 저는 브뤼셀로 향했습니다. EU 외교관을 만나 제도적 관점에서 이 현상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숫자와 역사가 뒷받침해 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브뤼셀에 도착한 저는 EU 본부 근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데이터와 역사적 맥락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본 현장의 경험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저는 헨리 여권 지수 최신 자료를 펼쳐놓았어요.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192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어요. 싱가포르, 일본과 함께 세계 공동 1위였습니다. 미국은 188개국, 영국은 190개국이었죠. 한국이 전통적 강대국들을 앞선 거였어요. 중국은 85개국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 숫자들이 제가 본 모든 장면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파리 공항에서 7분대 30초 명품 매장에서의 차별적 대우, 로마 박물관의 민원 연건, 폴란드 열차의 간단한 검문. 192개국이라는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현재 순위만으론 부족했어요. 역사적 변화를 추적해봤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였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살아남기 급급했죠. 그때 한국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가난한 나라, 도움이 필요한 나라로만 봤어요. 1960년대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경제 개발이 본격화됐어요. 공장이 들어서고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권 파워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세계는 아직 한국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여권 소지자들이 약속을 지킬 거라는 확신이 없었죠. 1980년대 들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무비자 협정 국가가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했고 유학생들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지켰어요. 체류 기간을 어기지 않았고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죠. 1990년대와 2000년대 가속화됐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르며 한국은 세계 무대에 섰어요. 관광객들이 몰려왔고 한국인들도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쌓인 신뢰가 무비자 국가 수를 빠르게 늘렸죠. 2010년대 들어 150개국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지금 192개국입니다. 70년 만에 원조받던 나라에서 세계 최고 신뢰 국가로 올라선 거였어요. 이건 단순히 경제 발전만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GDP만 높다고 여권 파워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이 그 증거였죠. 핵심은 국민들의 약속 이행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해외에서 약속을 지켰어요. 비자 기간을 어기지 않았고 법을 준수했으며 작은 배려를 실천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쌓여 192개국이라는 숫자가 됐죠. 저는 1950년대 사진과 현재 헨리 지수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위 여권까지. 이 간격을 메운 건 경제력만이 아니었어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외에서 보여준 성실함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질서 지키기, 박물관에서 조용히 관람하기, 식당에서 테이블 정리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국가 신뢰를 만들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192개국은 우연히 얻어진 게 아니었어요. 70년간 쌓아온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한 세대가 약속을 지키면 다음 세대가 혜택을 받았죠. 할아버지 세대가 성실하게 일했고 아버지 세대가 법을 지켰으며 지금 세대가 배려를 실천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숫자와 역사가 오늘 내가 본 30초의 차이를 증명했다. 192개국은 70년의 약속이 만든 기적이다. 다음 날 저는 EU 외교 자문관과의 인터뷰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제도적 관점에서 한국의 신뢰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현장과 숫자를 넘어 정책 결정자들은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했습니다. 브뤼셀 EU 본부 건물 안회의실에서 저는 자문관을 만났습니다. 에바라는 이름의 벨기에 출신 외교 자문관이었어요. 20년 넘게 EU 비자 정책을 다뤄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 책장에는 각국 여권 샘플들이 진열돼 있었죠. 저는 지난 며칠간의 취재 내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에바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여권에 대한 신뢰는 EU 내에서 오래전부터 확립됐다고 했어요. 무비자 협정을 맺을 때도 한국은 가장 논란이 적었던 나라였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불법 체류 위험성, 범죄율, 귀국 이행률 같은 걸 따졌는데 한국은 그런 검토 자체가 필요 없었대요. 이유를 물었습니다. 에바가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EU 회원국들의 입국 거부 통계였습니다. 국적별로 정리된 자료였죠. 한국은 최하위권이었어요. 입국 거부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일부 국가들은 거부율이 10%를 넘었어요. 에바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인들은 비자 기간을 철저히 지킨다고 했어요. 90일 무비자면 89일째 출국하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오버스테이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비자 만료 후에도 눌러앉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범죄율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EU 내 외국인 범죄 통계에서 한국인 비율은 0.1%도 안 됐어요. 관광객 수를 고려하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소매치기, 사기, 폭력 같은 범죄에서 한국인 이름을 찾기 힘들었죠. 에바가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반드시 지킬 뿐 아니라 약속한 것 이상을 해냅니다. 그 말의 의미를 물었어요. 에바가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이 EU와 무비자 협정을 논의할 때였대요. EU는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생체 정보 여권 도입, 출입국 관리 시스템 개선 같은 거였죠. 한국은 그 모든 조건을 약속된 기한보다 빨리 이행했대요. 심지어 요구하지 않은 추가 보안 장치까지 도입했다고 합니다. EU 담당자들이 놀랐대요. 보통 국가들은 최소 요구 사항만 겨우 맞추거나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에바가 다른 사례도 들려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였어요. 각국이 방역 정보를 공유해야 했는데 한국은 가장 투명하게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감염자 동선, 검사 결과, 격리 현황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했대요. 다른 나라들은 정보를 숨기거나 늦게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 경험들이 쌓여 신뢰가 됐습니다. EU 관료들 사이에서 한국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각인됐어요. 약속을 어기지 않을 뿐 아니라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는 나라였죠. 그게 무비자 협정, 통관 간소화, 비즈니스 비자 우대 같은 혜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에바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수십 년간 조용히 쌓인 결과입니다. 그 말이 제 취재 여정 전체를 관통했어요. 파리 공항의 30초, 명품 매장의 환대, 로마 박물관의 민원 연건, 폴란드 검문관의 증언, 유학생들의 일상. 이 모든 게 수십 년간 쌓인 신뢰에서 비롯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약속 이행이 모였어요. 비자 기간 지키기, 법 준수하기, 작은 배려 실천하기. 이런 평범한 행동들이 EU 본부 회의실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한국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이유였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약속을 넘겨 지키는 나라. 그것이 한국이었다. 신뢰는 조용히 쌓이고 크게 작동한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취재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요. 이제 마지막 정리만 남았어요. 지난 일주일간 본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야 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샤를드골 공항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서 시작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이제 마지막 확인만 남았습니다. 같은 벤치에 앉아 입국 심사대를 바라봤죠. 오전 10시 승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한 명의 한국인 청년이 심사대에 섰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배낭 하나 맨 평범한 여행자였습니다. 여권을 건네자 심사관이 미소 지으며 도장을 찍었어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30초였습니다. 청년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 앞에 7천만 명이 쌓아온 신뢰가 있다는 걸요. 할아버지 세대가 전쟁 폐허에서 일어섰고 아버지 세대가 약속을 지켰으며 형과 누나들이 해외에서 배려를 실천했다는 걸요. 그 모든 게 지금 이 30초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지난 일주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파리 명품 매장에서 환대받던 한국 부부, 로마 박물관에서 조용히 관람하던 단체, 폴란드 열차에서 질문 2개만 받고 통과한 학생, 바르샤바에서 여권이 보증서라고 말하던 유나라, 브뤼셀에서 약속 이상을 해낸다고 증언한 에바.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192개국 무비자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70년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킨 약속의 총합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질서 지키기, 비자 기간 준수하기, 법 지키기, 작은 배려 실천하기. 이런 평범한 행동들이 모여 세계 1위 여권을 만들었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파리 거리가 펼쳐졌어요. 카페 테라스에 앉은 사람들, 샹젤리제를 걷는 관광객들, 에펠탑을 배경으로 사진 찍는 연인들. 그 속에 분명 한국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은 오늘도 약속을 지키고 있겠죠. 그리고 그 약속이 내일 누군가의 30초를 만들 겁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쌌어요. 내일이면 저는 다른 나라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취재에서 배운 건 평생 남을 것 같았어요. 신뢰는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온다는 것. 한 사람의 성실함이 다음 사람의 기회를 만든다는 것. 가방을 닫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인이 약속을 지키고 있을 거예요. 비자 기간 하루 전에 출국하고 박물관에서 조용히 관람하고 식당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작은 약속도 반드시 지키고. 그들은 모를 거예요. 자신의 행동이 다음 세대 여권의 한 페이지를 더하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물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벨기에요. 제가 답했습니다. 아, 한국 손님들 많이 태워봤어요. 좋은 분들이죠. 팁도 잘 주시고 친절하고. 기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특파원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취재였어요. 거창한 정치나 경제 이슈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성실함이 만든 기적을 봤습니다. 7분과 30초 사이에 70년 역사가 있었고 192개국 숫자 뒤에 7천만 명의 약속이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장으로 걸어가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1분의 예의가 30초의 통과를 만든다. 내일의 국격은 오늘의 습관에 달려있다. 이 문장을 제 리포트 제목으로 삼기로 했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입국장 방향이었어요. 저 너머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30초 만에 환영받으며 프랑스 땅을 밟고 있겠죠. 그들이 누리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이름 모를 수천만 명이 쌓아온 신뢰의 결과였어요. 탑승구로 향하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전하겠다고요. 한국 여권이 가진 조용한 힘을요. 30초의 통과 뒤에 숨은 70년 신뢰를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성실한 하루가 만든다는 걸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파리가 작아졌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약속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내일, 모레, 10년 후 누군가의 30초를 선물할 거예요. 국격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당신이 지키는 작은 약속 속에 있었습니다.